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 이후의 기관계 통합 적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기본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수능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소화 볼게요. 자, 소화계는 소화의 종류부터 볼게요. 자, 소화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가 있고요. 자, 기적 소화는 모식도로 나타내면 큰 C가 작은 C로 쪼개지는 겁니다. 따라서 화학적으로 변화가 없죠. 그냥 물리적으로만 쪼개진 거죠. 자, 이렇게 쪼개질 때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효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방출도 일어나지 않고요. 따라서 이화작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화작용이 아니다. 자, 이러한 예로는 뭐가 있냐면 자, 이러한 기적소화의 예는 첫 번째 뭐 씹는 운동이 있고요. 자, 씹는 운동 한자로는 저작이라고 해요. 저작 운동 같은 말. 그다음에 두 번째 꿈틀 운동,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영양소와 영양소를 쪼개준다 그래서 한자로는 연동 운동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혼합운동. 위 내부에서 막 드럼 세탁기처럼 섞어주는 거죠. 섞어주면서 마찰에 의해서 쪼개지겠죠. 혼합운동. 그리고 효소하고 섞어주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쓸개즙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 쓸개즙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 자, 쓸개즙에 의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지방 덩어리가 체온이 조리열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굳어서 고체 지방으로 바뀌면, 자, 이 고체 지방으로 바뀐 이 지방 덩어리를 다시 액체 지방으로 바꿔주게 하는 게 바로 쓸개즙이에요. 자, 그래서 액체 지방으로 바뀌면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유화, 흐를 유자 또는 기름처럼 바뀌게 해준다. 그래서 기름 유자를 써서 유화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유화작용이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쓸개즙은 당연히 효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적소화기 때문에 효소가 작용하지 않아서 효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적소화는 시켰으니까 소화액이라고 하는 건 맞죠? 그렇죠? 기적소화는 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효소는 안 되고 소화액에 해당되는 그런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저장되고 어디에서 작용을 하냐면, 자, 쓸개즙에 대한 내용. 자, 쓸개즙이 생성되는 장소는 쓸개가 아닙니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저장되는 장소가 바로 쓸개예요. 그래서 쓸개즙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작용하는 장소는 바로 십이지장입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될 때는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십이장에서 작용을 한다고요. 자, 이거 관련된 이런 기관들은 전부 다 그래서 소화기관들이에요. 이따가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화학적 소화는 큰 C가 이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쪼개진 게 바로 화학적 소화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이때 에너지는 방출이 됩니다. 자, 방출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ATP 합성에 이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당연히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건 세포 호흡에 필요한 호흡 기질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쪼개주는 게 화학적 소화이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세포호흡에 이용된 게 아니죠. 세포호흡만이 유일하게 생활 에너지인 ATP를 만들기 때문에 이 화학적 소화 과정에 의해서는 ATP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에너지가 나온 건 맞잖아요. 자,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ATP 합성에 이용될 수는 없지만 100%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소화가 되고 있으면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땀이 나고 뭐 약간 더운 게 좀 느껴지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의는 뭐냐면, 의라고 하면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 자, 그럼 기적소화의 의는 뭐냐면, 기적소화의 의는 표면적을 넓혀서 뭐 한 개일 때는 표면적이 좀 낮으니까 효소가 하나만 결합하면 쪼개지면 2개, 3개, 4개로 쪼개지면 쪼개진 각각의 부위의 효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소화율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자, 표면적을 넓혀서 화학적인 소화율을 높인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학적 소화율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화학적 소화는 뭐냐냐? 자, 화학적 소화는 세포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쪼개봤자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크기가 문제였다면 토르의 망치로 만약에 팡 부셨어요.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 다 쪼개지겠죠? 그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세포의 바깥쪽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세포막은 인질 이중충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막으로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화학적인 성질이 맞아야지만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아무리 쪼개봤자 들어갈 수가 없다. 다 화학적인 성질이 변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를 해야지만 세포 내부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고 또는 호흡 기질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호흡 기질의 형태로 생산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이렇게 소화가 된 어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은 심화 과정 때 할 거고요. 공통적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범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소화가 된다 정도만 알면 되고, 자, 흡수되는 경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소화가 다 끝난 다음에 흡수가 될 때, 자, 일반적으로 소화 후에 흡수되는 그런 장소는 융털이라고 하는 소장의 내벽입니다. 자, 융털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융털의 내부에는 커다란 어떤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관을 뭐라고 하냐면 암죽관이라고 해요. 자, 이 암죽관에 이어지는 이 관은 림프관이고요. 림프관. 자, 그리고 이러한 암죽관을 모셀관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 모셀관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간으로 가기 위한 혈관인 이 관이 바로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 중에서 수용성 영양소는 모셀관으로 들어가는데, 자, 수용성 먼저 쓸게요. 수용성 영양소는 어떤 게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그리고 비타민 중에 수용성 비타민은 B하고 C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용성 영양소는
이렇게 들어가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구나. 융털의 모세혈관. 융털의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간문맥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자,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고요. 자, 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하대정맥인데요. 자,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거쳐서 들어가는 대정맥 중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대정맥을 말해요. 심장이 몸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의 윗몸을 돌고 내려오는 대정맥이 있을 거고, 아래쪽 몸을 돌고 들어오는 올라오는 대정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 윗몸을 돌고 내려오는 건 상대정맥, 아래쪽에서 몸을 돌고 위로 올라오는 대정맥을 하대정맥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간이 심장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대정맥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가 이 수용성 영양소는 흡수가 될 때 간을 지난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자, 이 간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자, 어떻게 혈당량을 조절하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밥을 먹었어요. 자, 밥을 먹게 되면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될 때 그때 포당이 같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잖아요. 자, 그럼 높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간을 지나면서 다시 혈당량을 낮추게 된다고요. 그래서 간정맥의 혈당량이 낮게 된다. 아, 그래서 식사 후에는 혈당량이 간 문맥이 높고 간정맥의 혈당량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간에서 저장하기 때문이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서 간정맥의 혈당량은 내려가는 거다 라는 거. 자, 물론 이렇게 시켜주게 하기 위한 명령을 주는 신호전달은 바로 호르몬인데, 호르몬 중에 인슐린에 의해서죠. 이 인슐린이 명령을 주면 이렇게 간에서 혈당을 낮춰주게 되죠. 이거는 호르몬을 좀 배웠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잘 모르면 일단은 적어놓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어떤 게 있냐면,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자,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BC 빼고 A, D, K 등이 있어요. 일단 흡수가 되기 전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방입니다. 자, 근데 이 지방에는 지방산이 붙어 있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지방 자체는 산성을 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산은 산성물질이잖아요. 근데 지방은 산성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을 바로 중성지방이라고 강조를 해요. 자, 근데 얘가 라이페이스라는 지방분해 효소에 의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 이 라이페이스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소화 과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페이스라는 이 효소가 지방을 분해하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두 개로 쪼개줍니다. 자, 쪼개졌으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융털의 상피세포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들어왔더니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쪼개진 다음에는 지방산 때문에 pH가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럼 pH가 변하면 주변의 효소들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이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합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크니까 이제 모세관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암주관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걸 다시 한번 쓸게요.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흡수가 된 다음에 융털의 상피세포에서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됩니다. 지방으로 재합성된 후, 그 다음에 이제 암주간으로 들어온다. 와, 그러니까 암주간에 들어갈 때는 지방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주간에 이어서 림프관을 지나서 이 림프관이 우리 몸에 모여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가슴 림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슴 림프관으로 가서, 자, 근데 가슴 림프관은 글자가 좀 길어서 림프를 좀 생략합니다. 그래서 가슴관이라고도 해요. 자, 이 가슴관은 또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목의 아래쪽 보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뼈가 있죠. 이렇게 미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리고 쇄골이라고 하죠. 자, 이 쇄골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쇄골 하정맥이라고 합니다. 쇄골 하정맥 또는 한글화 작업으로 바뀐 용어는 빗장 및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쇄골의 아래쪽을 지난 다음에 이제 꼬아져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상대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상대정맥을 통하여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다. 와, 근데 좀 신기한 거는 결국엔 다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다 심장으로 들어오네요. 자, 그럼 심장으로 들어간 물질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온몸으로 이제 다 뻗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온몸으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흡수가 될 때 지나왔던 이런 장소들도 다 전부 다 이제 뻗어 나가서 다 운반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맞춰봐요. 첫 번째, 이거는 필기만 일단 해놓으시고 시험 볼 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뭐 간문맥이라고 할까요? 자, 간문맥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다.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요. 왜냐면 간문맥도 우리 몸의 온몸에 포함되니까 이 지용성 영양소가 심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온몸으로 운반이 될 때 간문맥으로도 운반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흡수가 될 때만 분리돼서 흡수가 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 다음에서는 우리 온몸으로 다 이제 운반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지. 왜냐하면 간문맥도 기관인데, 순환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급을 받아야지, 심장으로부터. 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암주간에는 포도당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요.
알겠죠? 이 암주간도 조직인데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포도당과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수용성 영양소가 심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온몸으로 다 운반이 될 때 이 온몸에 암주간도 포함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좀 추가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자, 소화기관들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이어주고요. 2번이라고 3번이라고 쓰고 적어주세요. 아니, 그냥 별표 쳐주세요. 별표. 소화기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소화기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영양소가 지나는 길. 자, 그리고 소화액을 생성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소화액 생성 장소. 자, 그럼 영양소가 지나가는 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서, 자, 위를 지나서, 자,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지나서, 소장을 지나 대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화기관이에요. 자, 소화에 관련 생성되는 장소는 뭐가 있냐면 간, 이자, 쓸개요. 간, 이자, 쓸개 전부 다 소화기관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누구냐면 대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이자, 쓸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 물론 항문도 있어요. 항문 마지막에 나올 때 이제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 항문도 마찬가지 소화기관이에요. 여기 쓴 것들이 전부 다 소화기관입니다. 왜 대장과 항문이 왜 소화기관인지는 조금 이따가 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소화기관, 그 다음에 호흡기관, 호흡기 해볼게요. 자, 호흡기. 첫 번째, 호흡의 정의. 자, 호흡의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숨 쉬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숨 쉬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자, 호흡의 정의는 네 글자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바로 기체교환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호흡은 기체교환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호흡이 어떤 게 있냐면 호흡의 종류. 자, 호흡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호흡. 두 번째, 내호흡. 세 번째, 세포호흡이 있는데 이 세포호흡은 가로쳐 주세요. 개념이 헷갈릴까봐 잘 하진 않는 내용입니다. 자, 외호흡은 뭐냐면 외호흡은 우리가 처음으로 공기를 들어 마셨을 때 들어온 공기가 폐로 들어가서 폐에 여러 가지 작은 주머니인 폐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포와 왜 이렇게 색깔이 바뀌지? 폐포와 폐포 주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이에요. 자, 그러면 폐포는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주고요. 자, 그리고 모세혈관은 폐포한테 갖다 버리라고 CO2를 갖다 줘요. 이렇게 폐포와 폐포 주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CO2의 기체 교환을 바로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호흡은 뭐냐면 이렇게 폐포 주변 모세혈관이 쭉 순환하고
이제 조직으로 이제 오면, 자, 우리 몸에 조직세포와 조직 주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조직 주변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고요. 자, 그리고 조직세포는 모세혈관한테 갖다 벌어달라고 CO2를 주죠. 자, 이러한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기체 교환인데 기체 교환을 하는 어떤 대상이 다르죠. 그 대상이 다른 걸 잘 구분해 주면 되고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O2를 주는지 누가 누구한테 CO2를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세포호흡이란 그냥 세포 내의 기체 교환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세포 내의 기체 교환이다. 이렇게 기체 교환 측면에서도 세포호흡을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호흡의 원리 또는 기체 교환의 원리, 호흡의 원리, 기체 교환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냐면 이거는 별표 하나, 분압차에 따른 확산이에요. 분압차에 따른 확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분압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확산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분압이란 말은 바로 부분기압이란 뜻이고요. 자, 부분기압에 따른 어떤 확산이다. 뭐 예를 들면 자, A라는 공간이 바로 5기압이 있다 치자. B라는 공간은 1기압이 있다 치자. 자, 근데 A라는 공간이 5기압이고 B라는 공간이 1기압이면 5기압에서 1기압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하지만 만약에 A라는 곳에 산소만의 부분기압을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아래점자로 부분기압이 만약에 40이라 치고요. B라는 공간의 산소의 부분기압이 100이라고 치면 자, 기압 자체는 A가 많지만 산소의 부분기압은 B가 높죠. 그래서 산소는 B에서 A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기압은 중요하지 않고요. 각각의 기체들의 부분적인 기압에 따라서 확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분압에 따른 확산이에요. 알겠죠? 자, 확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확산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점이 뭐냐면 4번 기체 호흡의 원리가 확산인 이유. 첫 번째, 뭐 가장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호흡의 원리는 확산이기 때문에 ATP의 소모가 없죠. 자,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이것도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죠. 에너지 소모가 없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확산 후 자, 확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는 쪽에 농도가 주는 쪽의 분압이 받는 쪽의 분압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거. 자, 왜냐하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가 같아지도록 이동하는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다 줘도 같아지죠. 그냥 다 안 주게 되면 오히려 주는 쪽이 더 높은 거죠. 알겠죠? 받는 쪽이 절대 커질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확산의 장점이에요. 이게 왜 확산의 장점이 될 수 있냐면 자, 뒷장에 오른쪽에 보면 좀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적으세요. 이거는 시험 볼 때는 안 적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이 있다 치자. 여기에 이게 혈관 내부예요. 이게 혈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직세포들이라고 치자. 자, 혈관 쪽에 산소의 분압이 100이라고 치고요. 자, 조직에는 여러 개의 이렇게 조직세포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조직 세포들의 산소의 분압은 40이라 치자. 얘도 40, 얘도 40, 얘도 40. 자, 그러면 산소가 만약에 다 이동했다 치자. 그러면 30만큼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70이 되고요. 얘도 이 세포도 7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포한테는 다 주지 못하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다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얘는 15를 줄 수 있고요. 농도가 같아지니까 얘가 15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내려와서 얘한테도 다 주면 이제 7.5를 주고 얘가 47.5가 되고 얘도 47.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줄 수 있어요. 계속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내가 지금 줄 때마다 전부 다 주고 있지만 다 주진 않죠. 원래는 30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막 10만 주거나 뭐 5만 주거나 이렇게 준다고요. 자, 그러니까 피가 계속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조직세포한테 다 산소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확산의 장점이에요. 왜냐면 받는 쪽인 조직이 더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에너지를 다 써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세포가 나 다 주세요 그랬어요. 에너지를 써서. 그럼 얘가 100이 있었는데 다 줬습니다. 그럼 얘는 14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0이 돼요. 0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나머지 이 40만 있는 세포로부터 다 산소를 다 뺐겠죠. 자, 이렇게 산소를 다 뺏어버리면 산소를 빼앗긴 세포들은 세포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괴사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점점 괴사가 되겠죠. 우리 심장에서 먼 세포들일수록 다 괴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확산이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냐면 이 적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잘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꼭 적어 놓으세요. 시험 때 적을 필요는 없지만. 자, 얘는 폐고요. 얘는 온몸에 있는 조직입니다. 자, 온몸이다. 온몸의 조직이다. 자, 위치가 여기는 A 파트, 여기는 B 지점, 여기는 C 지점이라고 치자. 자, P는 이렇게 흘러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흐른다 치자. 자, 그러면 자, 폐의 산소의 분압은 100이고요. CO2의 분압은 40이고요. 자, 온몸 조직의 O2의 분압은 40이고요. CO2의 분압은 44라 치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B지점, 내가 이 B지점의 혈액에 산소의 분압과 CO2의 분압의 부등 관계를 알고 싶다. 자, 그러면 폐를 지나서 확산이 되고 난 다음이 바로 B죠. 이 온몸하고는 확산이 아직 되기 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확산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B에 대해서 알려면 외호흡이 일어나고 난 다음인 B이기 때문에 폐하고 비교해야죠. 자, 근데 폐한테는 오히려 산소를 받고 CO2는 오히려 폐한테 주죠. 자, 그러니까 이 B에 있는 혈액은 산소 입장에서는 받는 쪽이고 CO2 입장에서는 주는 쪽이죠. 맞지? 근데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받는 쪽은 주는 쪽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주는 쪽은 받는 쪽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산소는 받아서 주는 쪽인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맞죠? 얘가 주는 쪽이고 얘가 받는 쪽이니까 산소는 따라서 주는 쪽의 100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네요. 자, 근데 CO2는 오히려 얘가 주는 쪽이고 CO2는 얘가 주는 쪽이고 얘가 받는 쪽이니까 자, 받는 쪽인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C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C도 보려면 확산 후가 바로 온몸이니까 O2의 분압과 CO2의 분압이 그냥 바로 쓸게요.
주는 쪽, 산소를 주는 쪽이 바로 이 C죠. 따라서 조직이 받는 거니까 받는 쪽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자, 그리고 CO2는 받는 쪽이니까 44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이거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해를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 번 돌려서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는 친구는 다시 넘어와서 이제 순환계 볼게요. 자, 순환기관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자, 순환기관의 종류는 혈관과 심장이 있습니다. 혈관과 심장. 자, 근데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관은 순환기관이 맞지만 속에 들어있는 혈액은 바로 결합 조직이에요. 막 결합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직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 혈액은 조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바로 기관이구나.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이 중에서 동맥, 정맥, 동맥혈, 정맥혈인데 두 개씩 묶어서 좀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동맥은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와, 그러니까 기준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다 동맥이구나. 자,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동맥인데 심장에도 나가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따라서 심장에 나가는 부분인 링크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심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실과 연결되어 있다. 자, 정맥은 자 마찬가지 심장이 기준인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자, 마찬가지 링크 심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심장으로 들어온다. 자, 나가거나 들어가는 걸로 기준한 게 바로 동맥과 정맥이라면, 자, 동맥혈과 정맥혈은 뭐냐면, 이거는, 자, 동맥혈 하면 왠지, 이건 동맥피라고도 하는데, 왠지 동맥 속에 들어있는 피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동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동맥혈이란 산소의 분압이 높고, CO2의 분압이 낮고, 자, 이 CO2가 바로 산소물질인데, 산소물질이 많을수록 pH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산소물질이 적을수록 pH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pH가 높은, 자, 이러한 특징의 혈액을 바로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맥혈은 반대예요. 절대 정맥 속에 들어있는 피가 아니라, 자, O2의 분압이 낮고 CO2의 분압이 높아서 pH가 낮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순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순환은 폐순환과 체순환이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심장에서 좌우로 나눴을 때 마주 보고 있는 거라서 이쪽이 우고요. 이쪽이 좌예요. 자, 그리고 위아래로 나누면, 자, 위쪽에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는 곳은 심방이고요. 아래쪽에 좁은 부분은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실하죠. 이렇게 방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혈관은 꼭 이거는 색깔 좀 구분해 주세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해 주세요. 꼭. 자, 좌심실에서 이제 피가 나가요. 자, 나갔으니까 동맥인데, 자, 온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몸을 지나면서 CO2의 분압이 높아지고 O2의 분압은 낮아지니까 정맥혈로 바뀌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들어왔으니까 정맥인데 온몸을 거쳐서 들어왔으니까 대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나가요. 어디로 나가냐면 산소를 받기 위해서 폐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아직 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소는 안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정맥혈이긴 한데 어쨌든 나갔으니까 동맥인데 폐로 갔으니까 폐동맥이라고 하죠. 그럼 다시 이제 끝나고 나서 웨어업이 끝나고 나서 폐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다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왔으니까 정맥인데 폐에서 들어왔으니까 폐정맥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러한 순환 과정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돼요. 달달달달 막 폐순환은 뭔지 체순환은 뭔지 이렇게 암기하기보다 지금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심장을 보면 당연히 심방은 혈압이 낮잖아요. 넓으니까. 심실은 혈압이 높죠. 좁으니까. 자, 그러면 심실의 혈압이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동맥으로 나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역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심방으로. 혈압이 낮은 이 심방으로 역류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판막이에요. 판막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역류를 방지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을 뭐라고 하냐면 3천판, 2천판이라고 합니다. 2천판, 천판인데 우심방 쪽에 있는 건 3천판, 좌심방 쪽에 있는 건 2천판이라 그래요. 2천판이다. 미음, 판 두 개다. 자, 그리고 심실보다 동맥의 혈압이 높죠. 더 좁아졌으니까.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에서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판막이 존재해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곳에 이 판막을 뭐라고 하냐면 반월판이라고 합니다. 반월판 두 개가 존재해요. 이건 이름이 같아서 두 개예요. 자, 이렇게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역류를 방지해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쓴 이유는 빨간색은 동맥혈이에요. 자, 빨간색은 동맥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연하지. 여기서 폐정맥 같은 경우에는 폐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분압이 높아질 거고, 대동맥까지도 아직은 온몸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O2의 분압이 높죠. 그러다가 온몸을 지나면서 정맥혈로 바뀌고, 폐를 지나기 전까지는 정맥혈인 거죠. 그래서 대동맥과 폐동맥이 바로 정맥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맥, 정맥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폐정맥은 정맥이지만 동맥혈이고, 폐동맥은 동맥이지만 정맥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맥하고 정맥하고는 동맥혈과 정맥혈은 상관이 없다. 라는 거. 자, 그러면 폐순환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써보자. 이 그림을 보면서 써도 되고요. 하지만 이 그림을 저장해서 안 보고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심실에서 나가서 심방으로 들어오면 돼요. 자, 폐순환은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체순환은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 여기까지가 체순환이에요. 자, 넘어가서
자, 3대 영양소의 어떤 그 노폐물의 그 배출 과정인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하나, 별표 2개. 수능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와요. 정리해 줄게. 일단 호흡 기질이 뭐가 있냐면, 앞에서 이제 배운 거, 호흡 기질에는 탄수화물도 있고요.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습니다. 자, 근데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CHO고요. 지방도 CHO고요. 단백질은 CHON으로 되어 있고, S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왜 S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의 그 구성하고 있는 그런 큰 가닥이 폴리펩타이드 간 결합을 할 때 S하고 이렇게 S가 이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 S가 포함되는 건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큰 고분자 단백질은 S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분자 단백질은 S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알겠죠? 이 정도. 자, 이 탄수화물과 뭐 지방과 단백질들이 호흡 기질이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 이용이 되면, 일반적인 세포 호흡 과정은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 결합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CO2가 나오겠죠. 자, CO2 나오고요. 자, 그리고 물도 나오겠죠. 자, 이 과정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CHO로 되어 있으니까 탄수화물처럼 CO2와 물이 나오고요. 자, 단백질도 CHO가 있잖아요. 그럼 나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CO2하고 물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CO2하고 물은 공통적인 노폐물들이에요. 이 노폐물들이죠. 노폐물. 자, 세포호흡의 부산물. 자, 이렇게 나온 이런 노폐물인 CO2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성화가 되니까, 자, 이 CO2는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호흡계를 통하여, 날숨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자,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순환계를 통하여 호흡계로 이동을 하고, 자, 호흡계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출돼요, 일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요리에 이렇게 김이 서리죠. 이 이유가 날숨 속에 습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물기를 날숨을 통해서 배출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물은요, 호흡기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통하여 배설계로 이동을 한 후 오줌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물은 배출되죠. 자, 그리고 이 CHON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들한테는 또 어떠한 노폐물이 만들어지냐면 추가로 암모니아도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 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암모니아는 강염기성이에요. 자, 강염기성이니까 pH를 많이 올리겠죠. 자,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pH를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 강염기성의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이 요소가 약염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진 이러한 암모니아 요소들이 순환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순환계로 통해서 배설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줌을 통해서 배출된다. 이런 것들이 배출된다. 라는 게 바로 노폐물의 배출 과정입니다. 자, 용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용어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노폐물의 정의.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노폐물이란 세포 호흡의 결과 생성되는 부산물이에요. 자, 세포 호흡의 주산물은 ATP잖아요. 따라서 ATP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산물이죠.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자, CO2, 물, 암모니아, 요소 등등 이런 것들이 부산물이고 전부 다 노폐물이다. 얘도 노폐물, 얘도 노폐물, 얘도 노폐물, 얘도 노폐물, 다 노폐물이죠, 각각. 자, 그럼 배설물은 뭐냐면, 자, 배설물은 중요합니다. 별표. 자, 배설물이란 질소가 포함되는 질소성 노폐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포함된 노폐물 전체를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소성 노폐물이 포함된 노폐물이기 때문에 자, CO2하고 자, 물하고 이 암모니아하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가 바로 배설물이라고요. 알겠죠? 아까 노폐물은 이거 각각은 다 노폐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배설물은 이 각각이 배설물이 아니라 전체 합쳐서 배설물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N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배설의 정의는 뭐냐면, 자, 배설이란 노폐물을 배출하는 현상이에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현상.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문제. 첫 번째. 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 그 블랙핑크의 제니가 있다고 치자. 자, 이 제니가 춤을 막 열심히 춘 다음에 막 숨을 막 거치게 이제 내쉬고 있어요. 제니는 춤을 춘 후에 배설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죠? 왜냐면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는 그런 날숨 속에는 CO2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죠.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건 다 배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그러면 호흡계. 호흡계는 배설한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이건 맞는 말이라고요. 알겠죠? 왜냐면 호흡계인 폐는 CO2하고 물을 배출했죠. 그러니까 배설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호흡계를 배설기관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 그 이유는, 자, 아래쪽에다가 추가해서 적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설기관. 자, 이 배설기관은, 물론 배설도 하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배설물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배설물을 배출하는 기관이다. 와, 그러니까 CO2하고 물이 배설물은 아니잖아요. 노폐물은 맞지만. 왜? 질소성 노폐물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는 배설기관이 아니었던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배설물을 배출하는 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오줌과 관련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뇨관, 신장, 요도, 등등등, 방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 기관에 속한다. 자, 그 중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신장이에요. 오줌 생성하는 곳은. 그래서 이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고, 심화과정 때. 자, 그러면 세 번째. 폐는 배설기관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고요. 자, 왜냐면 폐는 노폐물을 배설하긴 했지만 배설물을 배출하진 않았기 때문에 배설기관은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이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뭐라고 하냐면,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줄치고, 한 글자로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똥은 노폐물일까요? 이게 아닌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 이용이 안 됐죠. 그러면 절대 노폐물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흡수가 안 된 그냥 영양소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폐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똥은 노폐물이 아니라서 배설물도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똥이 배출되는 기관은 절대 배설기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장과 항문이 배설기관이 아니구나. 그럼 배출기관이 아니면 뭐다? 당연히 소화기관이죠. 영양소니까. 영양소를 배출했으니까 소화기관이지. 자, 그래서 대장과 항문이 그래서 소화기관이구나. 대장과 항문은 그래서 소화기관이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오개념이라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를 돕기 위하여 부등관계를 앉는데, 자, 심장의 아래쪽에 간이 있고요. 간의 아래쪽에 소장이 있고요. 소장의 아래쪽에 신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은 간동맥이죠. 자,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해 보세요.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건 간정맥이에요. 심장에서 신장으로 가는 건 신동맥이라고도 하고 또는 콩팥동맥이라고도 합니다. 신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신정맥이라고도 하고 콩팥정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은 뭘까요? 자, 이거를 동맥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소장이 심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이 혈관이 정맥이 될 수는 더더욱이나 없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간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맥과 정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간으로 가는 맥이다. 혈관이다. 그래서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자,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자, 요소의 농도가 신동맥이 클까요? 신정맥이 클까요? 자, 신동맥은 이렇게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고 신정맥은 다시 신장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신장은 아까 배설기관이었죠. 자, 신장은 배설기관이었기 때문에 질소성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배출하는 기능이죠. 여기서 요소를 배출하죠. 와, 그러니까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낮아져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으로 이 부등관계 이해하는 거. 자, 근데 요소의 농도는 간동맥과 간정맥을 비교하면 간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을 지나고 나면 더 높아져야지. 맞죠? 그러면 간에서 요소가 만들어졌으니까 간은 배설기관인가? 아니죠. 자, 간이 절대 배설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배설기관은 요소를 만들었다고 배설기관이 아니라 요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해야지 배설기관이에요. 알겠죠? 근데 간은 우리 몸을 바깥으로 배출한 게 아니라 그냥 요소를 만들었을 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간은 절대 배설기관이 될 수 없다. 간은 소화기관이다. 소화액인 쓸개즙을 만드는 소화기관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암모니아의 농도는 당연히 암모니아는 간을 들어가기 전에는 많이 들어왔다가 간을 거치고 나면 적어지기 때문에 간동맥이 더 크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체크하시면 질문 해결해 드릴게요. 요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